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긴장 고조를 택한다면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신형 전술 유도탄은 핵탄두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 3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오 후보는 박 후보가 지역구 차량기지 이전 사업도 해결하지 못하고는 수직 정원 도시를 공약했냐며 꼬집었습니다. 현직 경기도의원 부인이 소유한 용인 땅의 공시 가격이 1년 만에 20배나 뛰었습니다. 2억 원에 산 임야가 상가 용지가 돼 자산 가치가 42억 원으로 오른 겁니다. 엄청난 땅 테크 비법을 MB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새 모녀를 살해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피해 가족의 큰딸이 만나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일가족을 해치고 자해한 겁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가출한 중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와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중 청소년이 사용하는 SNS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유인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와 5인 모임 금지를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프로야구장 등 경기장과 키즈카페에서도 음식물 섭취는 금지입니다. 어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드디어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순항미사일을 쐈을 때는 가만히 있던 미국이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고 북한이 긴장을 더 고조시키면 미국도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60살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탄도미사일이라도 단거리일 경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분명한 인식차입니다. Short-range missiles, I have no problem. We'll see what happens. 다만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를 조건으로 한다면 모든 형태의 외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대북 제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북한도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번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었다. 신형 전술 유도탄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 열병식에 등장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의 설명대로라면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고 활강과 상승을 반복하는 미사일이라서 우리 방어 체계로는 요격 자체가 어렵습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전술 유도탄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사된 2개의 미사일이 600km 떨어진 동해상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며 미사일의 재원과 특징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1월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입니다. 이 미사일은 일반적인 미사일 궤도를 벗어나는 풀업 기동이 가능한데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북한 발표대로라면 핵탄두 탑재도 가능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전술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아닌가로 생각됩니다. 기존 스커드 계열보다는 요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없는 무기체계죠. 서해 수호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대신 평양에서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행사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군사 도발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박 후보의 지역구를 찾아 12년 동안 구로 개발을 방치해놓고는 서울에 무슨 수직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 안내를 마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촌과 홍대 주변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층이던 청년층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월세 지원 공약을 꺼내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년들의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만 원 월세 지원 정책을 크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답을 요구했습니다. 내곡동 문제는 몰랐다고 하는데 위치를 몰랐다, 또 국장 전결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 것이다. 이거 세 가지가 다 아닙니다. 오 후보는 박 후보의 지역구를 찾아 수건 사업인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인 지역구는 12년 동안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놓고 무슨 꿈꾸는 소녀처럼 수직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이어 지역구인 구로가 아닌 연희동과 도쿄에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비꼬았습니다. 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치매 환자란 표현을 다시 썼고 이건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국민들은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본인은 부동산 안정돼 있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 후보가 흥분한 것 같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부산으로 총출동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김영춘 후보의 형이 땅을 김 후보의 측근인 구청장 측에 팔았다며 반격했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으로 총출동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국정원 사찰 연루, LCT 특혜, 딸 입시 관련 의혹 등을 나열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처럼 박형준 후보는 부산 발전의 짐만 될 것입니다. 야당의 부산시장 후보는 돈 욕심이 많고 의혹이 많은데 거기에 더 얹어서 모르는 것이 많고 실수가 많고 우연이 많은, 그러나 기억력은 부족하고 책임감도 부족하고 공직관도 희박한. 민주당은 김영춘 후보가 당선돼야 가덕도 공항 건설을 현 정부와 협조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후보는 끊임없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집권 세력을 심판해달라고 맞섰습니다.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상대 후보를 깔치 뜯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는 이 세력을 극복하고, 이어 김 후보의 친형이 김 후보 측근인 부산 진구청장에게 건강생활센터 부지를 특혜 매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는 남 부동산 흠집 잡기 하기 전에 측근인 현 구청장과 상의해서 진행된 자기 형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김 후보는 공익 목적으로 땅을 시세보다 싸게 판 거라며 흑색 선전이라고 맞서는 등 양측의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약도 비판도 다 부동산과 관련된 겁니다. 부동산이 선거판을 삼켜버린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당 방침과는 다른 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역별 맞춤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어렵다며 민주당의 공시지가 인상 억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도 부담인데 세금도 올라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재건축 재개발과 한강변 35층 룰 폐지 등 박원순표 규제 철폐는 물론 서울시 공무원의 부동산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더 적극적입니다. 강서구에선 김포공항 근처 지역 고도 제한 완화를 약속했고 사실 10년 전에 시장할 때 이거 풀어드리지 못한 거 늘 죄송하고 답답했는데 이번에는 고도 제한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다고 박영선 후보의 옛 지역구인 구로에선 과감한 재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아래서 박 후보가 뚝심 있게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박원순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공재개발은 현실성이 없다며 민간 차원의 재건축 재개발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보시다시피 여야 서울시장 후보 모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었죠. 특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취임 후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목동과 여의도, 상계동 등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곳들이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며 구체적으로 목동과 여의도, 상계동 등을 거론했습니다. 적어도 한 8만 가구 정도는 취임하자마자 챙기면 한 두세 달 내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챙기겠다 하는 취지로. 목동 아파트 단지를 직접 가보니 해당 지역에서는 오 후보의 발언 영상이 돌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집에 썩어가고 일이 불편한데 해야지요. 해야 돼. 이는 저층도 고층 올리갖고. 개발 문제가 있으니까 선거기에는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오 후보는 목동, 상계동은 지연된 안전진단을 다시 시작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여의도와 압구정은 다음 단계인 결정고시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90% 이상 장악한 서울시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 후보 측은 조례 개정 없이 시장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자칫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값이 불안해질 거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부산 시민들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LH 사태와 관련해선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고 LCT 특혜 의혹도 파헤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부동산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노태형 기자가 부산의 민심을 들어보았습니다. 일찌감치 여야 시장 후보 간 선거전에 돌입한 이곳 부산에서는 2주간의 공식 선거운동까지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심은 어떨까요? 직접 시민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부산역을 나와 처음 만난 택시 운전사는 LH 사태에 대한 허탈감을 드러냈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택시 갖고 하루에 갖고 벌어봤자 실질적으로 5만 원, 6만 원밖에 못 봅니다, 하루에. 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말할 수 없죠. 그 힘이 없죠, 솔직히 살아가는데. 네. 자갈치 시장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한 반감이 엿보였습니다. LCT 문제가 있는데 아들, 딸이 그 집을 이렇게 같이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뭔가는 조금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뭔가는 그게 문제가 많이 됐던 거잖아요. LCT가 들어선 해운대. 취재진이 만난 인근 주민은 이보다는 오히려 전임 시장의 성범죄로 야기된 선거라는 점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털어놨습니다. LCT 의혹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치적인 어떤 공세의 하나가 아닌가. 주로는 아마 이 선거 자체가 어떤 이전에 시장의 어떤 성추행 그런 문제로 불거진 이제 재보궐선거가 되는데. 부산 시민들은 일자리 감소율이 수도권의 5배에 달한다며 불공정 개선과 어려운 경제 회복을 가장 큰 숙제로 꼽았습니다. 되게 박탈감을 많이 느꼈고 또 상류층의 그런 거에 좀
많이 부정부패가 좀 만연하다는 게 좀 많이 느껴서 좀 직접적으로 나서서 절차가 좀 확실한 그런 게 좀 진행을 됐으면 좋겠네요. 부산 경제가 좀 살았으면 좋겠고요. 좀 추진력 있게 경제에 좀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그런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당의 강한 시장이냐 정권 심판이냐. 이제 12일 뒤면 시민들이 어느 후보가 그리는 부산에 손을 들어줄지 결정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4.7 재보선 뒷이야기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부 선은빛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권 단일화가 오세훈 후보로 완결이 됐는가 싶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뒤끝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만남 화제가 됐었는데요. 시청 앞 합동 유세에서 두 사람이 짧게 악수를 나누면서 화해를 했나 싶더니 안 대표가 연설을 하는 동안에 김 비대위원장이 연단해서 퇴장을 해버렸기도 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오늘은 한 라디오 방송에선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왔다면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것이라며 이 안 대표 입장에서 뼈아픈 구석을 찔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에 들어와서 했으면은 안철수가 아마 후보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김 비대위원장의 인터뷰 뒤이어서 했던 발언을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발언들이 어땠었냐면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선 별의 순간을 잡았고 정무적 감각이 많은 만큼 준비를 하면 진짜 별을 딸 것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만두고 나서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포착을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은 진짜 별을 따는 거지. 자, 여기서 말하는 별의 순간은 바로 대권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5월엔 윤 전 총장이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김 비대위원장은 안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이 별의 순간이었는데 놓쳤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안철수 씨의 별의 순간이 그때 떴어요. 국민의 지지도가 근 40% 가까이 됐을 때예요. 그 순간을 놓쳐버린 거죠. 자, 여전히 안 대표에 대해서 김 비대위원장이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네요. 안 대표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TBS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안철수의 남아있는 숨통을 끊어버린 적나라하고 잔인한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후보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모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3명인가요? 예. 그러면 박영선, 오세훈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은 어떻던가요? 예, 총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13명입니다. 네. 그중에서 5명이 전과자였다라는 게 드러나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전과 기록 보유자는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인데요. 배 후보는 사기죄로 1년, 사기요? 집행유예로 2년 선고받기도 했고요. 총 5건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건의 전과가 있었고요.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병역법 위반, 민상당 이수봉 후보는 집회시위법 위반, 그리고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전과가 1건씩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재산 신고액도 눈길을 끄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59억 원, 박영선 후보가 56억 원이었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72억 원으로 사퇴를 하긴 했지만 후보에 등록을 했던 안철수 대표에 이어서 재산 신고 규모가 2위였습니다. 그럼 출마한 사람들로 보면은 1위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재산이 많은지 몰랐네요. 허 후보는 TV 토론회에 자기도 초대를 해야 한다고, 초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면서요. 예, SNS에 허 후보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여론조사 3등이다라면서 왜 TV 초청 토론회에 허경영을 제외하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허경영을 포함해서 3자 토론을 진행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게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결과 내용을 보실까요? 허 후보가 1.2%를 얻으면서 오세훈, 박영선 후보에 이어서 3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지금 보니까 1%대예요. 네. 그래도 3자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허 후보가 박영선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함께 3자 토론을 하는 그 구도로는 토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TV토론 초청 대상자는 이런데요. 5석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를 한 정당의 후보자이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이거나 이러한 조건들 중 하나는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만이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허 후보는 여기에 한 가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달 30일로 예정된 TV 토론회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이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나머지 후보들을 위한 TV 토론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달 29일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전이죠. 여기에는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하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선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산 공개를 보면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 상당수의 땅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실거주 1주택을 비웃듯 수십 채에 달하는 주택 수를 자랑하는 기초의원도 부지기수였거든요. 한 경기도 의원은 부인이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가 단 1년 만에 20배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원 A씨의 아내가 2012년과 2015년에 사들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땅입니다. 당시 임야였던 땅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여 총 1억 9,200만 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공시가격 지난해 20억 7천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정확히 1년 전과 비교해 공시가가 1억 1,600여만 원에서 단숨에 20배가 오른 겁니다. 이유는 이 땅에 2018년에 개발 행위 허가가 났기 때문입니다. 임야로 분류됐던 이 땅은 음식점이나 학원, 공연장 등을 지을 수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됐습니다. 상업용 토지인 만큼 시세도 공시가의 2배가량인 40억여 원으로 뛰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의원은 의정활동 중 개발 행위 허가 관련 질의를 다수할 정도로 관련 내용에 친숙합니다. 다 안 되고 되는 땅이 있고 또 안 되는 땅이 있고 경사도나 지목이나 임야도 보존 녹지나 자연 녹지나 굉장히 많잖아요. A 의원은 부인이 임대 및 신축 매매업을 해 건물을 짓고 파는 것이 가정의 주 수입원이라 설명했습니다. 지금 임야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워낙 저평가돼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다 알지만은 저희가 저는 여기저기 토지가 좀 있어요. 어느 지역이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개발이 되고 지가 상승 요인이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또 허가받은 지 2년이 넘도록 올려둔 건물이 없는 데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자가 없을까 봐 건축 시기를 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이런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전북의 한 도의원은 유독 섬 땅만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투자 가치도 낮은 섬을 왜 샀을까 싶은데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군산 새만금 방조제 중심에 위치한 야미도 일대. 전북 도의원 김모 씨는 2016년 10월 이 일대 땅을 6천만 원에 사들입니다. 2004년 선유도를 시작으로 문여도 2곳, 그리고 야미도까지 모두 491제곱미터를 매수했는데 고 군산군도로 불리는 이들 지역은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힙니다. 방조제와 도로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되고 선거 때마다 개발 공약이 나오면서 이 일대 땅값은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김 의원이 고군산군도 일대 7,000제곱미터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15년과 16년은 새만금 지역 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투기 열풍이 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군산에서 신시도에서 문여도, 선유도, 장작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펜션 사업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괜찮으니까 이제 많이 오른 거죠. 김 의원의 섬 투자는 자신의 지역구 전북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과 15년에 사들인 제주도 한경면 일대는 이듬해 공시지가가 40% 넘게 뛰면서 제주에서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부인과 당시 10대였던 2딸에게 제주 땅 지분을 이전했는데 절세 혜택을 노린 꼼수는 아니라는 게 김 의원의 해명입니다.
제가 사는 시기 때만 해도 제주도가 이렇게 투기 열풍 같은 게 없었어요. 저는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어요. 세무적으로나 문제되는 건 저도 싫어가지고. 김 의원은 또 노후 대비를 위해 돈을 저축하며 소규모 토지를 매입했다면서 매수 시기는 의원이 되기 전이지만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직자들의 땅 투기 근절 대책이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됩니다. 재산 등록제를 대폭 확대하고 땅을 살 때도 지금 자금 마련 계획을 신고토록 하는 등 일반인보다 훨씬 엄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인데 차명을 하면 못 잡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의 자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직자에겐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평 무사와 청년 결백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강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먼저 부동산과 관련된 부처는 구급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추진되는데 민주당은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 땅을 살 때는 집과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는 방안도 추진되고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관련 기관의 취업과 자격증 취득이 제한됩니다. 공직자 땅 투기 근절 대책은 모레 오후에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뒤 오는 2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차명으로 거래할 경우 이를 추적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공직자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2차 공공재개발과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 사업의 후보지 선정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나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라고 외쳤던 DNA 검사 결과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던 외할머니는 어디에서 자신의 딸과 소녀를 바꿔치기 했을까? 딸이 출산한 산부인과였습니다. 숨진 아이의 혈액형이 미스터리를 푼 단서가 됐습니다. 그럼 딸이 낳은 딸, 그러니까 진짜 소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월입니다. 숨진 아이의 엄마인 20대 여성이 구속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 성모 씨로 밝혀진 겁니다. 아니에요. 전 딸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출산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은 3년 전 석 씨가 셀프 출산을 검색한 사실을 밝혀낸 데 이어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단서는 혈액형이었습니다. 산부인과 기록지엔 신생아의 혈액형이 A형인데 산모인 석 씨의 딸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궁에 빠졌던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가 왜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 또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디로 사라졌는지가 경찰이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자기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큰딸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 만나자는 요구에 큰딸이 응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의 한 아파트. 저녁 시간에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더니 얼마 후 다른 경찰차들도 연이어 들어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자신의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피해 모녀 3명을 발견했고 이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벽 같은 데도 막 피가 막 튀어있고 그 밑에 막 옷다리 같은 거 이런 데 피가 많이 난다. 이불만 이렇게 덮었는데
MBN 취재를 종합하면 가해 남성은 큰딸과 온라인상에서 알게 됐는데 큰딸이 만나주지 않자 지난 23일 저녁 직접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큰딸의 친구라고 말한 뒤 집으로 들어갔고 가족들을 차례대로 살해한 뒤 이후 귀가한 큰딸까지 살해했습니다. 당시 거실에서 자해를 시도한 가해 남성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3명에 대한 부검에 들어간 서울 노원경찰서는 수술을 받은 가해 남성이 회복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가출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와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출 아동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SNS를 유인했는데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학생 A양을 찾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22일 밤. A양이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이를 수소문하던 부모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은 한 남성이 A양을 차량에 태워가는 것을 확인했고 기지국 신호등을 종합해 서울 쌍문동 일대를 특정했습니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해당 차량에 타려던 20대 남성을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남성의 집으로 들어간 경찰은 그곳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가출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SNS로 유인했고 그중 한 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피해자는 이전에 지냈던 곳에서도 5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NS 등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이든 미성년자를 유인한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미성년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훨씬 더 엄하게 처벌. 경찰은 이들을 아동청소년 보호법과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던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만취한 이 여성은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관의 말에 오히려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순찰차 2대가 골목에 들어섭니다. 곧이어 다른 순찰차도 쏜살같이 들어옵니다. 지난 21일 새벽 3시 반쯤 칼을 들고 다 죽이겠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뒷짐을 지고 흉기를 숨긴 여성을 이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수차례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고지하고 경고해도 불응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결국 테이저건으로 제압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전에도 칼을 들고 위협하겠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여성들을 따라가 커피를 뿌리거나 침을 뱉는 일명 액체 테러의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최근 직장을 잃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여성들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바바리맨이기도 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전거를 탄 남성이 밤 거리를 배회합니다. 혼자 있는 여성을 발견하면 침을 뱉거나 커피를 뿌린 뒤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몇몇 여성 앞에서는 옷까지 벗고 음란 행위도 벌였습니다. 피의자는 이곳 버스 정류장 일대에서 피해자를 물색한 후 뒤를 따라다니며 액체 테러를 벌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피해자만 18명, 모두 10대에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액체 테러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침만 뱉고 갔으면 그냥 기분 나빴을 상황인데 이제 약간 제 반응을 보려고 집 앞까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라도 또 다음에 또 올까 봐 그런 게 좀. 피해자들의 신고로 잡힌 이 남성은 최근 실직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사회적인 불만이 앞서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은 폭행과 공연 음란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빅뉴스 시간입니다. 산업부 길기범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민주화 좋아해입니다.
뭐 좋아해라는 말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이름이 문제됐나 보죠? 네, 맞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 문구가 붙었는데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체 뭘 광고하는 거였습니까? 네, 콘텐츠 업체 넷플릭스가 시행한 광고인데요. 서비스 중인 한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드라마에 민주라는 배역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넷플릭스 측은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시청자들에게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받아 버스에 실어주는 행사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게 41개의 이름을 추렸고 민주라는 이름도 그중 하나였던 것일 뿐 선거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광고를 전량 철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의 일치다 이건데 그래도 뭐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네, 처음 문제를 제기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선관위가 즉각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버스에 그런 문구를 붙이고 다니는 자체가 선거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해당 광고를 게재한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택시에 부착한 광고가 민주당의 상징색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불거져 결국 홍보물을 떼기로 했는데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을 다투는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름이니 색깔이니 이런 것 말고 좀 정책을 갖고 좀 다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2회 만의 폐지입니다. 그 논란이 됐던 드라마 얘기죠? 네, 맞습니다. SBS는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방송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사도 작품의 제작을 중단했다며 해외 판권도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고 해외 스트리밍은 모두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지난 22일 첫 방송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극중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 서양 사제를 대접하는 장면에서 출연자들이 중국풍 의상을 입고 있었고 중국 전통 음식인 월병과 만두 등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외에도 고려의 명장인 최영을 충신이 아니라고 비하하는 장면 등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송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방영을 중단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고요. 전주 이씨 종친회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의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2회 방송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뭐 드라마는 물론 허구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에게 역사 왜곡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동전 9만 개. 이거 뭡니까? 네, 미국에서 벌어진 아주 황당한 일인데요. 미국 조지아주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일했던 플래튼 씨가 업무 시간 문제로 사장과 다투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밀린 임금을 3개월 동안 주지 않자 결국 노동부에 신고했는데요. 네. 여기에 격분한 정비소 사장이 밀린 월급 $900를 1센트짜리 동전으로 줬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해당 직원 집 앞 도로에 동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동전 더미 위에는 욕설을 쓴 편지도 있었고요. 심지어 동전을 차량 정비소에서 쓰는 기름에 담갔다가 주는 바람에 해당 직원과 여자친구가 동전을 2시간 동안 닦았다고 합니다. 정말 악덕 사장이네요. 저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해당 직원도 너무 화가 나서 정비업체 사장을 고소하는 방안까지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 노동부에는 직원 급여를 줄 때 어떤 형태의 화폐로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하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정비업소 비용도 1센트 동전으로 내야 한다며 해당 업체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누리꾼들 말대로 정비업체 사장도 동전으로 좀 혼이 나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길기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검찰과 삼성 양측은 불법 투약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은 지금 충수를 단란해 나올 수 없는 처지죠.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민지수 기자, 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조금 전인 6시 50분쯤 끝났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따르면 기소 여부에 대해선 찬반 동수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원래는 위원 15명이 출석해 동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이해 충돌 사유로 위원 1명이 출석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수사를 계속할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의견이 8표로 더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이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와 기소 타당성을 따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 제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부회장 측은 의사 전문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 불법 투약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결론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게 됩니까? 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기록과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이 심의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서도 수사심의위를 신청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받아냈지만 당시 검찰은 권고에 따르지 않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건에 대해선 기소 강행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또 언론에 관련 의혹을 제보한 20대 남성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가 공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졌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MBN이 서범수 의원실의 도움으로 서울 31개 경찰서 수사과 소속 직원들의 수사 경력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수사관의 10%는 무경험자. 그러니까 경력이 아예 없었습니다. 경찰청은 10% 수준은 무방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제 수사 종결권도 갖게 됐죠.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서를 가보시면 수사관은 경제범죄와 사이버범죄 등을 맡아 가장 많은 민원이 몰리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취재진이 서울경찰청 아래 31개 경찰서 수사과 소속 직원들의 수사 경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수사관은 보시다시피 모두 1,574명인데요. 이들의 평균 수사 경력은 약 7년 6개월. 이 가운데 5년 이하 경력자는 절반 가까이 됩니다. 수사 경험이 아예 없는 인력도 10% 수준이었는데요. 영등포, 중부, 서초, 강남, 송파경찰서 순으로 무경험자가 많이 배치됐습니다. 이 탓에 일선 직원들도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눈치입니다. 한 경찰서의 경우엔 올해 초 수사과 인원의 절반이 나가서 이를 다시 채우는데 크게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심사 분석하는 수사심사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평균 경력은 높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수사심사관만 놓고 봤을 땐 상대적으로 경력이 2년 미만인 심사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퇴직자가 생기면서 새로운 인력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여성 청소년 분야 등이 강화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난 측면도 있는 만큼 10% 정도는 무방한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종결하는 만큼 검토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보다는 확실히 좀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직접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면 관련 예산을 늘리고 인사상 인센티브와 양질의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는 게 동기가 승진이고 보상이잖아요. 제대로 교육 훈련 시켜줄 수 있고 훈련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가 책임 수사의 원년이 되려면 경찰의 늘어난 권한만큼 일부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창업만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폐업을 할 때 가게를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하는 등 여러모로 돈이 많이 듭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때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나홀로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박은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30년 가까이 주점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달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폐업 장려금을 신청하려던 A씨는 뜻밖의 문에 부딪혔습니다. 신용불량으로 통장이 압류된 소상공인들에겐 가족계좌로 입금해주는 제도 취지는 좋은데
정작 A씨는 부모님과 배우자가 없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가족 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문구가 딱 거기 있어서 지금의 매뉴얼로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A씨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상담원의 반복된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요즘 보면 1인 가구도 많고 이혼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어떻게 받을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전체 가구의 30%가 넘는 1인 가구엔 폐업 장려금의 문턱이 높습니다. 사각지대가 지금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 못한 건데요. 굳이 통장에 집어넣는다는 좀 일종의 지역화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거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폐업 장려금을 대신 수령할 가족이 없는 경우 유선상으로 개별 민원을 접수하면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킨 뒤 그곳 국민들은 총칼에 맞서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18 민주화 운동을 연상케 하는데 한국에서도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얀마 민주투사가 있습니다. 뉴스피플에서 이수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군부 정권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선 민주주의를 향한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연장선으로 한국에서도 활동 중인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가가 있습니다. 소모뚜 민주주의 네트워크 대표는 26년 전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저희하고 다르게 얼굴도 밝고 자기의 이 권리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웠죠. 영화 극장에 갔는데 극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영화가 재밌어도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미얀마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공부해온 소모뚜 대표는 곧 뜻이 맞는 선배들과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위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군부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킨 진짜 이유는 충격적인 선거 결과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군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우리 문민정부가 압도적으로 투표를 얻었어요. 그러면 군사 세력들로서는 이제 자기네가 쥐고 있는 군인들부터 이 문민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니 뭔가라도 명분을 삼아서 쿠데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죠. 또 이번 항쟁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마지막 싸움이라는 각오로 모두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문민정부도 있지 않고 또 지금 세대가 SNS 세대잖아요. 뭔가 터질 때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같이 보듯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항쟁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소모뚜 대표는 군부 세력의 수배 대상이 됐지만 이번 사태 이후 매주 서울 한가운데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외쳐왔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고 어차피 이 마지막 싸움 끝장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의 바람은 미얀마 문민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미얀마 공식 정부로 인정받는 겁니다. ကျွန်တော်တို့ရဲဝင်စွာနဲ့တိုင်းပြည်အတွက်ဒီမိုကရေစီနဲ့ငြိမ်းချမ်းရေးအတွက်အသက်ပေးပြီးတော့တိုက်ပွဲဝင်နေကြတဲ့ကျွန်တော်တို့မြန်မာနိုင်ငံသားရဲဘော်ရဲဘက်အပေါင်းကိုတကယ်ကိုလေးစားပါတယ်ဂုဏ်ယူပါတယ်ကျေးဇူးနဲ့ထူးတင်ပါတယ်ပြည်ပမှာကျွန်တော်တို့လည်းအစွမ်းကုန်စူးစမ်းနေပါတယ်ကျွန်တော်တို့ရဲ့ဒီမိုကရေစီအရေးတော်ကိုအောင်မြင်ရပါမယ်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천안함 사태 11주기인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희생장병과 유가족을 위로하고 내후년 진수하는 신형 호위함의 이름을 천안함으로 명명했지만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만 했을 뿐 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서해 수호의 날. 문재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참전자들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우리의 영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격 11주기를 맞은 천안함이 해군과 홍상어 등 강력한 국산 무기를 탑재하고 2,800톤급 호위함으로 부활한다고 알렸습니다. 서해를 누빌 신형 호위함의 이름으로 천안함을
결정했습니다.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지난해 천안함 침몰에 대해 질문했던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 이게 북한 서행인가 누구 서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공시 입장에서 지금에 올해는 김정숙 여사 옆자리에서 행사를 함께했습니다. 한편 정치인의 행사 참석을 불허했던 보훈처는 뒤늦게 카카오톡 초청장을 보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전현 충원을 대신 참배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경기장과 키즈카페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됐죠. 한 번만 걸려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끝입니다. 심가영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서울 용산의 한 식당. 일행 5명이 3명, 2명씩 테이블만 쪼갠 채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선 5명이 아예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기도 합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494명으로 500명에 육박하고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2.5단계 수준에 해당돼 현행 거리두기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줄고 있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어떤 방역의 긴장도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었고 이에 따라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현행 거리두기는 2주 더 연장됐고 일부 수칙도 강화됐습니다. 다음 주 개막하는 프로야구 야구장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고 키즈카페, 국제회의장, 무도장에서도 음식은 금지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팝 등의 유흥시설에서는 이용자 모두 QR 체크인을 해야 하고 직원의 마스크 미착용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10일간 영업 정지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새와 물고기의 천국으로 불렸던 볼리비아의 호수가 지금은 썩은 물에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시에서 나온 각종 생활 쓰레기와 인근 광산 폐수까지 유입된 건데 그 아름답던 호수가 쓰레기 호수가 된 겁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보도에 신혜진 기자입니다. 드넓은 호수 한가운데 쓰레기 더미가 섬처럼 쌓여 있습니다. 정작 물은 보이지 않고 페트병을 비롯한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가 빼곡합니다. 도시에서 떠내려온 생활 폐기물들이 뒤섞여 거대한 플라스틱 바다가 된 겁니다. 면적만 214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한때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명소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젠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곳이 됐습니다. Estos lagos eran antes inmensos, se podía pescar, se podía hacer cualquier cosa. Criaban aves mismos aquí había, ahora están muriendo las aves también. por la contaminación, por todas las cosas que está pasando. 배가 다니던 호수는 계속된 가뭄으로 물이 말라버렸고 인근 광산의 폐수까지 유입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광산에서 호수로 버려지는 중금속 물질입니다. En nuestro lago Oruro también hay metales pesados como el cadmio, el zinc, el arsénico, que están por encima de los límites que está permitido nuestra ley 1333. Entonces es una afectación seria que se está haciendo y por eso creo que tenemos que hacer acciones urgentes por nuestro lago Oruro. 지구 곳곳에서 자연이 이딴 경고를 던지고 있지만 오는 2030년쯤이면 바다와 강, 호수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연간 최대 5,300만 톤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스포츠에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신공이라고 불리는 한국 양궁도 더 완벽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선수의 심장 박동까지 체크해서 긴장 상태를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김주화 AI 앵커가 보도합니다. 김주화 AI 앵커입니다. 쐈다 하면 10점. 카메라 렌즈를 깨트리고 화살 위에 화살을 쏘기까지. 컴퓨터 같은 한국 양궁 대표팀이 제 친구 AI를 고용했습니다. 선수의 얼굴만 보고 심박수 등 생체 정보를 읽어내는 친구죠. 천하의 장혜진 선수도 산전수전 다 겪은 오진혁 선수도 4대에선 심장이 빨리 뛰는 걸 알 수 있네요. 세계 1위 강채영 선수는 정말 냉정하고요.
맥박에 따라서 피부색이 미세하게 변화하는데 그 특정 영역의 피부색의 변화를 감지를 해가지고 그 피부색 변화에 따른 심박수를 영상 비전 기술로 영상으로 이제 읽어내는 방식. 김동환 기자가 직접 체험해 봤다는데 심박수가 80, 90, 110 더했다간 심장 터지겠어요. 선수들의 심박수 변화를 AI가 바로 인식하고 누적된 데이터를 제공하면 심리 훈련을 통해 결정적인 순간까지 심박수를 유지하는 것도 기대됩니다. 야구장에서 소음 적응 훈련을 하고 도쿄올림픽과 똑같은 세트를 만들어 모의 대회를 하는 것도 모자라 AI 선제 도입까지. 이런 한국 양궁을 감히 누가 이길 엄두를 낼까요? 도쿄올림픽 금메달도 예약입니다. 지금까지 김주아 AI 앵커였습니다. 오늘 3월 중 가장 따뜻한 달로 기록된 곳이 많았습니다. 의령과 광주는 25도 선까지 올라서 3월 1 최고 기온 극값을 경신했고요. 오늘 서울은 20.6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을 흠뻑 적실 정도의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경기 북부와 남부 곳곳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중서부 지역을 따라서는 미세먼지가 남아있어서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전남 동부와 경남 해안에도 30에서 80mm, 그 밖에 수도권을 비롯한 전남과 경남 지역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비가 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강한 남풍에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겠는데요. 따라서 남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더불어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밤부터 또다시 또 다른 비구름이 들어와서 중서부 지역을 따라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